내가 산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그날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 전화도 울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나 혼자 있는 날. 요즘 입맛이 없어 저녁에는 김치찌개를 해볼까 하며 두부 한 모를 사오던 길이었어요. 한참 우편함을 챙기지 못한 듯해서 우편물을 챙겨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늘 그렇듯 고지서 몇 장, 광고 전단지. 그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두툼한 흰 봉투 하나가. 발신인을 보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최준혁, 최민혁. 제 아들들 이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뜯었습니다. 법무법인 어쩌고.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는데 눈앞이 뿌얘지더라고요. 안경을 닦았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본 내용 증명은 공유지분 소유자 최준혁, 최민혁의 위임을 받아 발송하는 바. 현 거주자 김영미 씨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본 서면 수령 후 60일 이내에 자진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응시 명도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명도 소송. 저를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제 돈으로 산 이 집에서 제 아들들이 저를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집 명의가 아들 둘 공동명의였습니다. 아파트 매매 당시 세금 문제로 아들 명의로 했었거든요. 70평생 숱한 배신을 당하면서도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일어섰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살아온 세월이 한꺼번에 짓눌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낳아 기른 자식에게 제 인생 모두를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이름은 박정순. 올해 73입니다. 남들 보기엔 꽤 괜찮은 삶처럼 보였겠죠. 돈 많은 사업가와 결혼해서 강남 은마 아파트에 살고 중학교 선생님으로 안정된 직장이 있고 그 시절엔 그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남부러울 게 없다고 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꽤 예쁜 편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역시 너는 인물갑하고 시집 잘 갔다며 부러워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제 것이 된 건 행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산산조각난 결혼의 파편이었어요. 남편 최용태. 그 사람은 사업가였습니다. 수완도 좋고 말주변도 좋고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남자답고 풍채도 좋은 남편은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남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준혁이를 낳았어요. 그 이듬해에 민혁이가 태어났습니다. 연년생이었어요. 제가 첫째 기저귀 갈면서 둘째를 뱃속에 품고 있었으니 그 시절이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근데 그때 남편은 진짜로 좋은 아버지였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욕을 하고 싶어도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 사업이 바빠도 저녁은 꼭 집에 와서 먹었어요. 아무리 늦어도 아이들 자기 전엔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두 어린 아들은 아빠, 아빠 하고 달려나갔어요. 그 사람이 두 놈을 양팔로 번쩍 들어서 빙글빙글 돌려주면 애들이 깔깔거리고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목욕도 그 사람이 시켰어요. 퇴근하고 지쳤을 텐데 저는 옆에서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늙어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조금씩이었으니까. 집에 못 들어오는 날이 생기더니 그게 한 주에 한 번, 두 번이 됐어요.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받아도 짧게 끊었습니다. 회식이다, 거래처다, 바쁘다. 그 말들을 처음엔 믿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바쁠 수도 있지. 그렇게 물고 빨고 하던 아이들을 두고 집에도 못 올 정도니 얼마나 고생인가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근데 달라진 건 바쁨만이 아니었어요. 애들한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현관 들어서면 제일 먼저 아이들부터 찾던 사람이 들어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준혁이가 아빠 하고 달려가면 나중에 피곤하다. 민혁이가 아빠 나랑 놀아줘 하면 눈길도 안 줬어요. 그 어린 것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어요. 아빠가 왜 저래? 내가 뭘 잘못했나? 아이들의 눈빛이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따졌습니다. 애들한테 왜 그러냐고. 애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좀 내버려둬.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집에 오면 조용히 좀 쉬면 안 돼? 그때부터였어요. 싸움이 시작된 게 처음엔 말싸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늦게 들어오면 어디 갔다 온 거야? 누구 만나고 온 건데? 뭘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집에 들어오면 숨이 막혀. 그렇게 치고받았어요. 친구로부터 남편이 요즘 젊은 여자랑 골프 모임에 같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대놓고 젊은 여자를 끼고 다닌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싸움은 점점 잦아지고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더 벌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말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 손이 올라왔어요. 처음이었어요. 저도 너무 당황해서 말을 잃었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준혁이가 있었어요.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나니 애가 자다 깨서 나온 거예요. 준혁이가 엄마 하고 달려와서 제 앞에 섰습니다. 5살짜리가 아버지 앞에 두 팔 벌리고 서서 엄마 건드리지 말라고. 그 장면이 평생 잊히지가 않아요. 남편은 그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저는 준혁이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싸움이 붙을 때마다 그 사람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어요. 아이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도 맞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악을 쓰면서 달려들었어요. 준혁이가 6살, 민혁이가 5살. 어느 날 제가 학교 마치고 돌아왔는데 탁자 위에 서류 한 장.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깔끔했어요. 저도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냥 하자는 대로 하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남편은 재산 분할로 같이 살던 은마 아파트를 넘겨주고 매달 양육비를 주겠다며 손 털고 나갔어요. 저한테 남은 건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어린 아들 2. 남편은 애들 생일도, 입학식도, 졸업식도 한 번을 안 왔어요. 준혁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아빠,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얼버무렸겠죠. 자식도 내팽개친 사람이에요. 젊은 여자한테 정신이 팔리면 저 자식은 그냥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준혁이 민혁이는 그냥 지워버린 페이지였습니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에 나갔습니다. 몸이 10개여도 모자랐어요. 게다가 저는 원래 다정한 사람이 못 됩니다. 예민하고 날이 서 있고 한 번 화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큰 소리가 나왔어요. 손찌검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 다시 미안해서 안아주고 그 반복이었어요. 아이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엄마 기분이 좋은 날, 나쁜 날을 귀신같이 알아채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 것들이 참 가엾습니다. 아빠한테 버려지고 엄마한테 치이고 그 좁은 집안에서 얼마나 눈치를 봤을까요? 그 사람을 만난 건 이혼 후 3년쯤 됐을 때였어요. 동창 모임에서 소개받았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첫인상이 반듯했어요. 넉넉해 보이고 말이 느긋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저한테 관심을 줬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준 적이 없었거든요. 전 남편한테 버려진 뒤로 저는 그냥 엄마였어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울을 봐도 그냥 지쳐 보이는 아줌마 하나만 있었는데 병수 씨가 처음으로 김영미라는 사람을 봐줬어요. 어디 아프진 않냐고, 밥은 먹었냐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라고.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했어요. 40대 초반에 이혼녀로 아이 둘 달린 여자가 그 사람이 좋았어요. 만나는 날이 기다려지고 전화가 오면 심장이 뛰고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싶었어요. 꽃단장하고 나가서 밥 먹고 영화 보고 그 몇 시간이 그 시절 저한테 유일한 숨구멍이었어요. 그렇게 3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정순아, 네가 만나고 있다는 그 사람 유부남이래.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다고. 이거 네가 알고 만나는 거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바로 병수 씨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서 물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거의 속삭이듯이. 당신, 유부남이에요. 그 사람, 부정을 안 했어요.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더니 잠깐 있다가 오히려 태연하게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영미 씨, 진정하고 들어봐요. 나 그 여자 사랑 안 해요. 오래전에 식은 사이야. 같이 사는 것뿐이지. 당신이 진짜라고. 내가 정리하고 결혼할게. 기다려줘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죠. 3년을 만나는 동안 한 번도 집에 데려간 적 없고 명절마다 연락이 뚝 끊기고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슬쩍 화제를 돌리던 사람이었거든요. 한 번도 의심을 안 했다니. 근데 그때도 저는 믿었어요. 믿고 싶었던 거겠죠. 아니, 믿어야 했어요. 그 사람을 포기하면 다시 혼자가 되는 거니까. 이혼녀의 아이 둘에 나이는 40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혼자인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알면서도 못 떠나는 자신이 한심하고 그 한심함이 또 나를 갉아먹고 전 남편의 외도 때문에 아이와 버려졌는데 나는 이 사람이 가정을 버리고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에서도 실수가 잦아지고 학부모 민원도 들어오고 몸이 버텨주질 않았어요. 그렇게 또 7년이 흘렀습니다. 기다리고 의심하고 싸우고 다시 화해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겠다던 약속은 해가 바뀔 때마다 다음으로 미뤄졌어요. 올해 사업이 좀 정리되면, 애가 대학 들어가면, 집안일이 마무리되면, 핑계는 항상 그럴싸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바보처럼. 그 사람의 와이프가 찾아온 건 두 사람이 만난 지 8년쯤 됐을 때였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자다가 초인종 소리에 깼는데 한 번이 아니었어요. 미친 듯이 눌러대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나서 인터폰을 봤는데 여자 하나가 서 있었어요. 여기 내 남편 있지? 2년 상판떼기 보러 왔다. 당장 문 열어. 동네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열지 말았어야 했는데 눈이 뒤집혀 있었어요. 병수 씨가 침실에서 뒤늦게 나왔습니다. 자기 와이프 보더니 얼굴이 파래졌어요. 여보, 진정해. 일단 내려가자. 진정? 당신이 나한테 진정이라는 말을 해? 몇 년을 속였으면서. 그 여자가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들고 있던 가방을 집어던지고 화분을 발로 걷어차고 복도에 불이 켜지고 이웃 문들이 열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2년이랑 헤어진다고 한 게 언제야? 네가 가정 파탄 내고 얼굴대로 살 수 있나 보자. 그 여자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복도 바닥으로 끌려 내려갔고 발로 차이고 손으로 맞고 더 기가 막힌 건 그 와중에 병수 씨는 가만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나서야 그 여자가 멈췄어요. 씩씩거리면서 병수 씨를 쳐다보더니 당장 나와. 나랑 같이 가. 그 사람이 갔어요.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눈길 한 번 안 주고 와이프 따라서 가버렸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저만 남았어요. 머리채 잡힌 자리가 쑤시고 무릎이 까지고 이웃들이 하나둘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관이 진술서 쓰겠냐고 묻는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날은 애들이 친정에 가 있던 날이라 이런 상황이 다행이기도 하고 또 철저하게 외롭기도 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분했습니다. 근데 더 분한 건 제가 그 상황에서도 그 남자를 탓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길들여진 건지. 맞고 나서도 차이고 나서도 저 사람이 다시 연락 안 오면 어쩌나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참 한심합니다. 그 일 이후 저는 또 버려졌어요. 몸도 마음도 바닥까지 긁힌 것 같았어요. 헤어지면서 그 사람이 돈을 줬어요. 위자료라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그 사람다웠어요. 그 돈으로 송파구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시절 기준으로 꽤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제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들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엄마 재산은 결국 자식들 건데 미리 물려준다 생각하고 세금 문제도 있었고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았어요.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고 사흘 뒤에 준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민혁이한테도 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내용 증명 네가 보낸 거야? 형이랑 같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중에 통화하자. 그 짧은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이틀을 기다렸다가 제가 직접 준혁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라고요. 참 태연합니다. 준혁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을 피하더군요. 그 눈빛에서 저는 다 읽었어요. 죄책감도 아니고 미안함도 아니고 귀찮음이었어요. 엄마가 귀찮은 거예요. 준혁아, 그 집은 엄마 돈으로 산 거잖아. 명의만 너희 거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는 우리 소유야. 엄마는 거기 거주자일 뿐이고. 거주자. 저를 거주자라고 했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그 말이 나와?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저희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 아파트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팔면 저희 대출도 갚고 애들 교육 환경도 바꾸고. 그 여자가 조곤조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합리적인 사람처럼. 마치 내가 때를 쓰는 사람인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차피 돌아가실 때 줄 돈인데 왜 안 주시고 저희 괴롭히세요? 그냥 미리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잖아요. 분노가 목까지 치밀어 올랐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소리치고 싸워온 저인데 그날은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거야. 엄마 돈 많으시잖아요. 요즘은 요양원이 시설도 좋고 친구도 있어서 더 좋대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요양원,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멀쩡히 걸어 다니고 내 밥 내가 챙겨 먹고 정신도 멀쩡해. 요양원이라고? 어머니, 그러니까 미리 알아봐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갑자기 필요할 때 허둥대는 것보다. 저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은데 저는 까맣게 느껴졌어요. 그 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재판을 하면 다 빼앗기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관뒀습니다. 싸우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끝났다는 걸 알아서예요. 자식이라는 건 싸워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관계니까요. 강서구에 20평짜리 아파트를 얻었어요. 이제 나 하나 들어갈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이사는 조용히 했어요. 짐이 많지 않았어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짐을 나르는 동안 저는 빈 거실에 서서 마지막으로 한 번 둘러봤어요.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혼자 앉아 우울증 약을 삼켰던 주방. 남편 없이 어린 아들을 키웠던. 장가간 아들들이 가끔 찾아와 밥 먹던 식탁.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안방. 서운할 줄 알았는데 별로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대충 정리하고 나서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나는 자산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빼앗아 팔아치운 송파 아파트 말고요. 강남 은마 아파트. 전 남편한테 이혼 위자료로 받은 집. 지금 시세로 35억이 넘어요. 그리고 여의도 오피스텔 하나. 매달 월세 150씩 나옵니다. 이것도 제 명의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 두 개를 아들들한테 물려주려 했어요. 나쁜 엄마였다는 거 압니다. 다정하게 못 해줬고, 소리 질렀고, 방치한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도 낳은 자식인데, 마지막엔 가진 걸 다 주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득바득 살아왔습니다.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내용 증명 한 장으로 저를 내쫓고 팔아치웠어요. 얼마에 팔렸는지도 알아요. 17억. 좋습니다. 그게 내가 낳아준 엄마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에요. 다음 건 없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은마 아파트는 처분해서 전액사회에 환원합니다. 제가 오래 아팠을 때 관심 가져준 쪽이 있어요. 우울증 환자 돕는 재단. 거기 기부합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아이 키우는 여자들 돕는 단체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저처럼 이혼하고 혼자 버티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법적으로 유류분이 있어서 자식한테 아예 안 줄 수는 없다더군요. 그러면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씁니다. 좋은 데 씁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손으로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70평생 이렇게 홀가분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바람이 불었는데 차갑지도 않고 그냥 서서 한참을 하늘을 봤습니다. 후련했어요. 유언장 한 장이 뭐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꽉 막혀 있던 게 뚫린 것 같았어요. 내가 살아온 것들, 버텨온 것들, 그 무게가 조금 내려간 느낌. 평생 남편 눈치, 그 남자 눈치, 자식들 눈치. 이제는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혼자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상하게도 그게 슬프지가 않아요. 외로운 거랑 혼자인 거랑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아들들이랑 며느리들이 왔다 갈 때, 그 가짜 온기 속에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외로웠어요. 가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랑 밥 먹는 것보다 미련 없어요. 이제 진짜로. 아직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남은 날들은 제대로 살 겁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한 가지 더 해놨습니다. 장례 절차요. 전문 업체에 다 맡겨놨어요. 언제 어떻게 되든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곳. 계약서도 쓰고 비용도 미리 냈습니다. 준혁이, 민혁이한테도 연락 안 해도 됩니다. 아마 부고 소식 들으면 오겠죠. 달려오겠죠. 울기도 하겠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겠죠. 이제 은마 아파트 팔면 얼마, 오피스텔 처분하면 얼마. 계산기 두드리겠죠. 오산입니다. 법적인 유류분만 받게 되겠죠. 그것 말고 나머지는 한 푼도 없어요. 엄마 죽고 나서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면 그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건지 그날 알게 될 거예요. 끝까지 마음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요? 저는 지금 향기 나는 제라늄 옆에서 햇살 받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잔잔한 일상에서 행복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행복이 거저온 게 아니에요. 남편한테 버려지고 8년을 속고 자식한테까지 쫓겨나고 그 바닥을 다 겪고 나서야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 한 잔이 얼마나 소중한지. 향긋한 커피 향이 참 좋네요.